한나TV 한나쌤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드디어 조선시대를 나가는데요. 어우, 진도 빨리 나가고 있죠. 구석의 신석기 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이제 조선시대. 여러분, 제가 그렇게 지금 열심히 열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4시간씩 지금 강의하고 있어요. 자, 이제 조선시대 이제 나가기 전에 이제 조선의 건국 순서를 정리를 해야겠죠? 자, 14강 조선의 건국과 통치체제의 정비. 자, 교재는 어디를 펴시면 되냐면 바로 128쪽 128쪽을 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선의 건국 과정. 자, 조선 건국 과정 정리해 보도록 하죠. 그 앞부분에 이미 고려 말에 어느 정도 듣긴 했지만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을 세워가는 그런 분위기, 막 홍건적과 왜구가 막 날뛰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원나라가 망했습니다. 원나라가 망하고 명을 세웠죠. 명나라가 갑자기 원나라의 땅이니까 자기한테 우리 돌려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천령 이북의 땅을 오히려 돌려달라고 그래. 바로 쌍성총관부 그쪽. 그러니까 그쪽을 공민왕이 수복해서 우리가 뺏었는데 다시 돌려달라는 거예요. 원나라 땅이니까 다시 줘, 이런 식으로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최영 장군이 그럼 우리가 차라리 요동을 정벌해서 우리가 명나라를 한번 겁을 주자, 이랬더니 이제 이성계가 어떻게 소국이 대국을 치겠냐, 그리고 지금 왜구가 들끓고 있다, 장마철에 싸우는 거 아니야, 쇠 녹슬어, 전염병 들어, 막 이런 식으로 4가지 안 된다는 이유를 대요. 하지만 그래도 가, 이래서 가서 죽고 오든가 뭐 정벌하던가. 그래서 요동정벌을 보내죠. 최영장군이 요동정벌 추진. 최영장군이 이성계 장군의 이제 라이벌이었죠. 그리고 나서는 이성계가 이제 갔지만 결국 샥 돌아서 오히려 개경을 칩니다. 위화도 회군했다. 위화도에서 회군했다. 그래서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성계가 정권을 잡은 정치적 정권을 잡은 사건이죠. 자, 그래서 위화도 회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국가에서 분위기가 2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급진파와 온건파. 아예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냐, 아니면 고려는 그대로 있고 점진적으로 개혁을 할 것이냐. 아시다시피 급진파의 대표적인 건 도전적인 정도전이죠. 정도전은 역성혁명을 주장을 합니다. 다 뒤집어 엎어버리자, 조선을 세우자. 이미 고려는 미래가 없다. 자, 정몽주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하냐. 예를 들어 이방원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여가를 보냈더니 정몽주가 이 몸이 죽고 골백번 죽고 백골이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어쨌든 님 향한 마음이나 변할 일이 있으랴, 뭐 이런 식으로 일편단심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몽주는 고려를 유지하길 바랬어요. 고려를 유지하고 점진적 개혁을 원했던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바로 역성혁명은 이쪽이 급진파의 손을 들어줬고 정몽주 아웃, 죽죠. 정몽주는 이제 선주교에서 이방원의 칼에 의해서 정몽주는 죽습니다. 죽음. 정몽주는 죽고 결국 이제 정도전과 이성계가 손을 잡고 조선을 세우기 전에 일단 과전법을 실시하죠. 기존의 전시가가 붕괴되고 이때 검은세족들이 엄청난 농장을 본인의 소유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런 줄 땅이 없는 거야. 새로운 이런 신진사대부들한테, 관료들에게. 그래서 새로운 토지, 경기권에 한해서 새로운 토지를 줄 과전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위해서 새로운 토지 제도를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건국. 결국 조선을 건국하고 수도를 한양으로 옮깁니다. 1392. 1391년 조선 건국하고 이제 한양 천도를 하게 되죠. 이제 새로운 한양 천도를 하고 새로운 이제 나라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순서는 뭐 아시다시피 요동정벌 추진하다가 위화도 회군으로 정치적 실권을 잡고, 그리고 급진파 정도전 같은 이런 급진파 사대부가 결국 이성계랑 손을 잡고 과전법 실시한 다음에 조선을 건국했다. 순서는 너무 쉽지 않습니까? 흐름으로 그냥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성계 다음에 그의 아들 태종부터 어떤 식으로 조선의 그런 살림살이를 이어갔는지. 태종
대표적인 왕만 짚고 갑시다. 우리가 모든 왕을 공부할 순 없잖아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년중, 임명선. 그 조선시대 왕 순서는 좀 외워주시면 좋아요. 하지만 그 중요한 왕들의 특별한 업적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참 공부하기가 쉬운 게 잡았다 풀었다 합니다. 이 부분이. 왕들이 그 신하를 잘해줬다가 당근 채찍 이런 식으로. 자, 일단 태종은 이방원이죠. 이방원 같은 경우에는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만 이방원은 이 공이 되게 높았어. 이제 이성계가 왕이 되는데 정몽주도 제거했지. 되게 많은 공을 세웠고 야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주변의 왕자들, 자기 동생들, 뭐 자기 형들을 죽이고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1차 왕제의 난으로 이제 자기 그런 그 위에 있는 동생들을 다 죽이고 나서 이제 정종을 잠시 허수아비왕으로 세워놓고 2년 동안 결국에는 이방원이 뒤에서 시키고 정종이 그냥 스스로 알아서 내려오고 이제 다시 이방원이 올라가게 된 게 2차 왕자의 난이죠. 그래서 어쨌든 왕자의 난으로 피바람을 부리고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거 자체가 센 캐릭터죠. 그래서 이방원은 왕권 강화를, 태종은 왕권 강화를 중요시했다라는 거. 왕자의 난으로 왕위로 오른 사람이다. 정도전을 축출한 건 1차 왕자의 난. 그래서 어쨌든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을 죽여요. 정도전을 제거한다. 정도전을 제거하지 않으면 왕권 강화를 할 수가 없었어. 조선은 이성계가 세운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도전이 세운 나라예요. 정도전이 조선의 모든 그런 정치부터 해가지고 웬만한 그런 아우트라인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정도전을 제거하지 않으면 재상정치 중심이었었어요. 그런 의정부 서사제 자체도 왕이 이렇게 재상 중심으로 신하들과 이렇게 경연하고 서로 이야기해서 만들어가는 왕도 정치 막 그런 걸 중요시했던 게 정도전이기 때문에 정도전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도전을 제거하고 그 목적도 역시 왕권 강화가 목적인 거죠. 자기 중심의 완벽한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개인 사병을 없앱니다. 사병을 폐지, 사병 혁파. 개인 사병이 있으면 왕권의 위협이 되겠죠. 역모를 꾸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6조 직계제. 그전에는 왕이 의정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왕한테 허락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의정부가 육조한테 명령을 내리고 왕이 의정부한테 얘기하면 이런 걸 하면 어때? 그럼 또 의정부가 회의한 다음에 육조한테 명령을 내리고 항상 의정부를 거쳐야 됐어. 의정부는 조선시대에만 있는 특별한 기관이에요. 중국에는 없어요. 우리나라만의 자주적인 기관인데 삼정승이 합의해가지고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이 이렇게 이렇게 논의를 해서 육조한테 넘기는 건데 약간 좀 왕권이 강화되지가 않잖아요. 막 영의정이 막 아니되옵니다 전하 막 이러면은 안 되니까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육조한테 시키는 거예요. 육조한테 나라 살림살이 이렇게 해라고. 의정부 무시해버리는 그게 육조 직계제입니다. 이거를 교재에 있어요. 비교를 딱 해놨는데 의정부 서사제는 기존에 있었던 게 의정부 서사제인데요. 원래 의정부를 거쳐서 왔다 갔다 했어야 되는 거야. 왕이 의정부한테 이렇게 하자 하면은 의정부가 또 건의하고 의정부가 회의한 다음에 명령하고 육조에서 보고를 받고 또 왕한테 건의하고 항상 의정부를 거쳐서 하던 걸 의정부 패스하고 바로 국왕이 육조한테 명령. 그럼 육조가 또 바로 국왕한테 보고 직속으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왕이 뭔가를 이렇게 좀 국왕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는데 다이렉트로 할 수 있겠죠. 육조한테 바로바로 태클 없이. 그래서 왕권 강화와 역시 도움이 되겠죠. 왕권 강화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권 강화 이퀄 국가 재정 확충입니다. 국가의 세금이 제대로 거쳐야지만 왕권 강화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국가 재정을 제대로 거두려면 인원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패법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민증을 차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원도 파악하고 이제 여기에는 남자가 몇 명이고 뭐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호패는 교재에 사진이 있는데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에게 발급한 신분 증명패 하나의 민증 같은 거면서 이것은 조세 징수와 군역 부과에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왕권 강화도 도움이 된 것이고 요 세 가지 태종이 한 세 가지 태종은 사람을 많이 죽였고 좀 잔인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카리스마라던가 그런 부분은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왕건강을 위해서 했던 사병 폐지, 육조 직계제, 직종. 그래서 정치를 꽤 잘하지 않았나. 태종이 어느 정도 머리가 있으니까 아들인 세종이 이렇게 똑똑하지 않았겠어요? 세종대왕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그런데 또 다릅니다.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세종대왕은 아주 유한 왕이었죠. 그래서 세종대왕으로 넘어가면 이제 원래 태종, 태세, 문단세, 잠깐만, 태정, 태세, 이건 태세 이어집니다. 태종이 바로 아들이 세종이 맞아요. 자, 세종대왕은 좀 풀어줍니다. 일단 우리가 알다시피 훈민정음 창제하죠. 뭐 집현전. 세종대왕의 업적은 너무너무 많죠. 다 하기 너무 기니까 중요한 것만. 그리고 세종대왕이 막 훈민정음 창제하고 교육적으로 강화한 것 같으면서도 또한 국방력도 신경 썼습니다. 사군육진을 개척하죠. 김종서와 최윤덕 장군을 키워가지고 사군육진 개척해서 그 위에 있는 여진족을 몰아내고 사군육진 개척, 그리고 이제 영토로 더 넓힌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유교 정치를 강화했다라는 거. 유교 정치 강화로 어떤 걸 하냐면 이제 경연을 활성화하고, 경연이라는 건 신하들이 왕을 가르치는 겁니다. 왕과 신하가 되게 학식 높은 토론을 벌이면서 서로 배워가는 게 경연이에요. 공부 싫어하는 왕은 경연에 참여도 하기 싫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유교적인 원리를 얘기하고 서로 토론하는 게 경연입니다. 세종대왕은 그걸 좋아했어요. 자기도 공부를 좋아했고 책도 많이 읽었고 뭐 이렇게 신하들하고 이렇게 토론하는 걸 즐겼어요. 그리고 의정부 서사제로 바꾼 거죠. 세종대왕은 하는 일이 정말 많았어요. 이때 음악, 악보, 정간보도 만들었지. 훈민정음부터 해가지고 뭐 한 일이 많아. 장영실과 같이 막 엄청난 과학기술 문화재도 막 많이 만들죠. 막 추구기 만들어, 뭐 물시계 자경로 만들어. 바빴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정무를 세종대왕이 막 국가 업무를 다 할 수 없잖아요. 의정부가 나를 대신해서 정무를 봐주면 훨씬 더 편하겠죠. 사실 국왕이 하는 게 너무 많잖아. 그래서 의정부가 중간에 껴서 어느 정도는 나라 살림살이를 해주는 게 맞는 건데, 태종은 의정부 믿지 않고 바로 왕권강을 해서 직속으로 한 거고, 그치만 세종대왕은 굳이 신하들한테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냥 의정부 서사제로 바꾼 거죠. 기존의 의정부 서사제로 다시 복원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조로 넘어가죠. 한 일이 많죠. 자, 그 다음에 세조로 넘어가면, 세조는 아시다시피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가 된 거, 수양대군이 왕이 된 거잖아요.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그러니까 역시나 다시 왕권 강화를 해야 됐겠죠. 계유정난을 통해서 왕이 됐습니다. 계유정난이라는 게 이제 그 단종을 몰아내고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나오죠. 관상에. 자, 그래서 이제 집현전 폐지합니다. 공부 싫어요. 사냥 좋아. 세조는 그런 거 싫어해. 그리고 이제 경연도 폐지해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의정부 서사제에서 육조 직계제로 바꿨겠죠. 역시나 세조는 왕권 강화. 왕권 강화 목적으로 이렇게 다 바꿨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계유정난을 통해서 이제 왕권을 잡은 세조는 당연히 이렇게 다 모든 걸 폐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왕권을 강화해야 되니까. 왜냐면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왕이 됐기 때문에 신하들이 호시탐탐 다시 원래 단종을 복위하려고 하고 막 그런 생육신, 사육신 사건 아시죠? 그래서 그때 막 세조가 엄청나게 또 피바람을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태종하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았다가 풀어주고 또 다시 잡아. 그리고 이제 성종으로 넘어가면, 성종은 좀 캐릭터 자체가 조금 온순한 느낌이죠. 성종은 그렇게 또 동물을 또 좋아했다고. 성종까지는 참 좋은데 연산군이 문제죠. 성종이 연산군 아버지잖아요. 성종까지면 착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종은 다시 풀어줍니다. 집현전을 폐지했는데, 집현전을 폐지한 대신 이제 홍문관을 설치하게 돼요. 홍문관은 역시 이런 학문기구로 그런 세자의 교육도 맡고, 경연도 이제 홍문관에서 맡아서 하고, 세자의 교육을 맡아서 합니다. 홍문관을 설치하고 경연을 다시 또 강화했어요. 다시 풀어줬다.
그리고 성종 같은 경우에는 경국대전을 사실 세조 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건데 경국대전을 성종 때 완성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육조직계제 했다가 육조직계제 했다가 의정부서사제 했다가 육조직계제 했다가 의정부서사제 했다가 다시 또 왠지 여기서 살아날 것 같잖아요. 그렇게 착각하신 분들이 많은데 성종 이미지 때문이고 의정부서사제는 언제 부활하냐면 아주 나중에 연산군 이후에 중종반정 때 중종 때 부활합니다. 성종 때 부활시키려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고 연산군 때 당연히 의정부서사제 싫어했겠지. 육조직계제 좋아했겠지. 그래서 연산군이 그렇게 난리를 친 거고 그리고 중종 때 아주 나중에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육조직계제, 의정부서사제, 의정직계제 여기서는 성종 때는 그냥 그 육조직계제는 그냥 유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미지 때문에 좀 풀어준 것 같은 이미지라서 그렇지 경연만 강화하고 홍문관 설치 요 정도. 그래서 이렇게 왕별로 포인트를 잡아서 하는데 요거는 좀 공부하기 쉬운 게요. 좀 엄청나게 왕권 강화한 내용 그리고 좀 풀어주는 거. 훈민정음, 사군육진개척, 유교정책, 경연을 활성화하고 그러다 세조 때는 다 폐지. 다 폐지. 집현전 폐지, 경연 폐지, 다 싫어. 막 세조. 응? 이정재를 생각하세요. 사냥 나갈 거야 막. 그래서 성종은 이제 좀 풀어줍니다. 홍문관 설치, 경국대전 완성, 경연을 다시 강화했다. 하지만 의정부서사제가 부활된 건 아주 나중이라는 게 포인트.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재에 있는 128페이지까지 모두 설명을 했고요. 자, 통치체제로 넘어갈 건데 통치체제는 교재에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를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짠. 자, 보시면 고려 때보다 훨씬 더 자세해졌습니다. 보시면 이제 왕의정부 그전에는 그 중국의 삼성육부제에서 중서문화서 상서성 이런 명칭이 있었잖아요. 조선시대는 그런 명칭을 일제히 싹 없애고 우리 스타일대로 명칭을 다 바꿨죠. 하지만 육조는 여전히 있습니다. 의정부가 최고기구예요. 최고기구. 그래서 의정부는 삼정성 합의기구로 국가 최고기구라고 할 수 있고 그 아래 육조가 있습니다. 2호 예병 현공. 그 2호 예병 현공에 그 육조의 하나의 관사가 속아문이라는 명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육조에서 살림살이를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살림살이를 맡아서 한다. 승정원은 왕의 비서예요. 왕명출납. 근데 왕명출납에다 한 개 더 적어놓읍시다. 군사기밀. 국가기밀도 알고 있어요. 군사기밀은 좀 그렇고 국가기밀이라고 합시다. 국가기밀. 왜냐면 왕과 가까운 왕의 비서기 때문에 국가기밀도 알고 있어. 승정원, 국정원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승정원은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아는 아이들. 그래서 이런 국가기밀도 알고 있고 의금부는 왕의 직속 사법기관이에요. 왕명에 의한 특별사법기구. 그래서 왕명에 의한 물론 그런 왕의 그런 특별 재판소라고 할 수 있죠. 역모를 꾸미거나 하면 의금부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금부와 승정부는 왕권 강화기구라고 할 수 있다. 별표해 주시고 사헌부, 사간호, 홍문관을 세 개를 3사라고 했습니다. 3사. 간쟁, 왕에게 직언을 하고 언론기관이라고 해요. 왕에게 말을 많이 하는 거야. 전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신하들의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막 간쟁, 왕에게 직언.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되십니다. 막 언론, 말을 하는. 그러다 많이 끌려가고 이러죠. 그 중에서도 홍문관은 학술과 정책 연구를 하는 곳인데 집현전 폐지하고 다시 만든 거였잖아요. 홍문관은 한 개만 더 적어두세요. 2개, 경연과 서연이라고 가로치고 써놓습니다. 경연, 서연. 경연은 왕을 가르치는 거고 서연은 세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세자에게 이렇게 서로 논의하고 세자와 토론하고 세자의 교육을 하는 게 서연입니다. 경연, 서연을 했던 것도 홍문관이에요. 홍문관에서 세자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3사가 언론기관, 간쟁을 할 수 있는 게 내가 어렸을 때 쟤를 가르쳤어. 지금 왕이 올라갔지만 내가 어렸을 때 쟤를 가르친 스승이란 말이야. 직언을 할 수 있는 거지. 너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돼.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니?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신하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사헌부는 감찰, 관리감찰. 여기에 바로 고려의 어사대랑 비슷하고 암행어사도 여기서 파견합니다. 사헌부, 관리감찰. 사간원은 간쟁, 간 이렇게 간간으로 외우시면 되겠죠? 사간원, 간쟁. 그래서 이 사헌부와 사간원은 사사, 이 2개 양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대간이라고도 합니다. 고려의 대간과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사 밑에 가로치고 대간이라고 써주세요. 그래서 얘네들은 간쟁, 봉박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서경권을 갖고 있죠. 서경권은 이제 왕이 뭔가를 임명하거나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임명 동의권 같은 거 서경권을 생각하시면 되고, 한성부는 수도 행정 치안, 춘추가는 역사 편찬, 성균관은 최고 교육기관 이렇게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아니에요. 중급에서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막 승문원, 교서관, 예문관, 상서원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제도로 넘어갈게요. 지방행정제도는 한번 필기하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방행정제도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은 8도죠. 조선은 8도, 조선의 지방행정제도. 자, 조선의 지방행정 전국을 8도로 나눕니다. 도 밑에는 뭐를 나누냐? 부목, 군현. 요즘은 우리나라는 도 다음에 군읍, 면리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옛날에는 부목, 군현. 무슨 군, 무슨 현,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부, 무슨 목, 무슨 군, 무슨 현 이런 식으로 두었는데 이 군현에다가 누구를 파견을 하냐면 바로 수령을 파견하죠. 수령. 흔히 사또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수령은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어요. 이제 곤장을 치고 이런 사법 그리고 국가 살림살이도 해야 돼요. 행정 그리고 군사력도 얘가 이끌어야 돼요. 너무나 바빠. 그러니까 얘를 보조할 사람이 필요하죠. 할 일이 많습니다. 행정, 사법권, 뭐 군사 뭐 이런 거 다 하기 때문에 수령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바로 향리죠. 향리는 역시 이호, 예병, 현공 이렇게 해서 이방, 예방, 호방 그런 실무를 맡을 수 있는 향리를 옆에 두는 거예요. 그 전에 고려의 향리는 다소 실질적인 통치자였다면 조선시대의 향리는 많이 격화됩니다. 수령을 도와주는 사람이죠. 수령을 보좌해주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서포트, 도와주면서 그리고 각종 향리의 그런 행정 실무, 동네의 실무를 맡아서 했다. 이방이 막 수염 붙이고 사또 옆에서 사또 이렇게 원래 싸구싸바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인사권이라든지 그 동네에 대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향리. 그리고 이제 수령과 향리를 이제 감시하는 특별한 조선시대만의 하나 기관이 있는데 요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향소. 자, 유향소는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양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양반들은 그 고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수령은 이제 갑자기 이제 과거 시험 본 다음에 국가에서 발령 나온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 고을로는 발령할 수 없는 법이 있었어. 생판 모르는 동네에 이렇게 사또가 오는 거야. 그럼 그 고을에 대해서 알려주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지역 유지가 잘 알고 있잖아. 그 고을의 살림살이는 유향소에 있는 양반들이 훨씬 잘 알고 있겠죠. 향리도 마찬가지로 수령을 보조하는 국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야. 얘네 둘은 이 동네에 대해서 몰라요. 유향소가 알려주는 거죠. 유향소도 역시 수령에 대한 정치적 자문을 구하면 얘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수령을 얘도 보조하고 좀 알려주고 그러면서 향리는 좀 유향소가 봤을 때 그 고을 유지가 봤을 때 향리는 무시하게 되고 좀 만만한 거죠. 그리고 그 향리는 그 고을에서 뽑기도 했거든요. 유향소 원래 아는 사이야 얘네들이 막 야 여기 있는 고을 양반하고 그래서 얘는 감시하는 거야. 뇌물을 받지 않나 이런 식으로 향리는 잘하고 있는지 유향소가 감찰합니다. 그래서 좀 수령과는 약간 동등한 위치로 좀 도와주는 거고 향리는 누르는 거예요. 감시하고 이런 식으로 지방행정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요거 흐름 중요합니다. 수령, 향리, 유향소 얘네들이 이 고을을 다스리게 되는데 유향소는 수령은 도와주고 향리는 감시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8도에는 조금 더 넓은 범위잖아요. 도에는 우리가 도지사를 뽑듯이 도에는 관찰사를 파견합니다. 부목 9년에는 수령을 파견하고 도에는 관찰사를 파견해요. 그래서 조금 더 수령보다 높은 거였고 그리고 부목 9년에서 중요한 게
고려 때는 주현이 있고 속현이 있고 지방간이 파견되면 주인이 있다 해서 주현, 없으면 속현인데 그거 완전히 없앴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중앙집권하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속현을 완벽히 없앴고 속속들이 다 수령을 파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써놓을게요. 속현도 폐지됐고 향, 소, 부곡 같은 특수행정구역도 없어졌어요. 속현도 없고 상수부곡도 없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행정제도는 이 정도로 하면 되고 중앙집권화가 강화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집권화가 훨씬 더 강화됐다. 자, 그 다음에 군사제도. 자, 군사제도. 자, 군사제도는 중앙과 지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중앙군, 지방군. 자, 중앙군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는 5위가 있었어요. 중앙을 지키는, 군거를 지키는, 군걸과 수도를 지키는, 군걸과 수도 경비. 5위인데 나중에 이제 사실 조선 후기로 가면 이 5위를 5군형 체제로 바꿉니다. 5군형. 어쨌든 5는 똑같아요. 이 명칭만 5군형으로 바꾸고 다시 재정비하죠. 우리 임진왜란 이후에 다 무너지고 막 이러면서 다시 정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군 같은 경우에는 병농일치제라고 해야 되나? 그냥 농사 짓고 있다가 전쟁이 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군사로 이렇게 편입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지방군은 이렇게 알시면 돼요. 진관체제. 진관체제였다가 임진왜란 시기에 재승방약체제로 바꾸고 그 다음에 다시 소고군 체제로 바꾸는데 사실 이거는 조선 후기에 또 한 번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적는 김에 미리 하는 건데 진관체제는요. 이게 동네가 이렇게 지역이 이렇게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있으면 그 지역별로 이렇게 다 따로 군사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각 장수가 이렇게 있고 인원이 좀 적겠죠. 그 마을 사람들만 모으니까. 너무 쭉쭉쭉 뚫리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인원이 적으니까 안 되겠다. 인원도 없고 어중이 떠중이지만 일단 싹 다 모아. 그래서 재승방약체제는 임진왜란 때 급하게 여기 있는 사람들 싹 다 모아. 여기 다 모았어. 모은 다음에 이걸 지휘하는 장수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야. 근데 장수가 오는데 너무 오래 걸려. 그동안 당하고 막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너무 어중이 떠중이고 너무 군사력이 약하다. 그래서 요것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소고군 체제는 양반도 편입해라. 양반과 노비까지 이 안에 편입된 조금 더 그 진관 체제를 업그레이드, 이 기존의 진관 체제를 업그레이드한 게 소고군 체제로 생각하시면 돼요. 인원을 더 확충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사제도 이 정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제도로 정리해볼게요. 교육제도. 그림은 지울게요. 네, 여러분들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부분 있다가 몰아서 하다가 이제는 인원을 좀 더 확충했다. 이렇게. 교육 과거제도. 교육을 과거제도랑 같이 정리하면 좋아요. 어쨌든 다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육과 과거제도는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써도 되고요. 최고교육기관이라고 해도 되는데 고등이라고 그냥 쓸게요. 대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고등이라고 쓰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로 생각할까봐 대학이에요. 대학. 지금의 대학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콜.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초등교육기관은 뭐냐면 서당이죠. 이제 7세 이상부터가 천자문, 하늘천, 따지, 막 이렇게 그런 거 막 배우고, 천자문 배우고, 뭐 기본적으로 소학 이런 거, 동몽수지, 이런 어렸을 때 읽어야 되는 그런 것들 공부하고, 서당을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중등교육기관을 가는데 2개가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게 이제 사부학당이 있어요. 동서남중입니다. 북이 아니에요. 북에는 그 북쪽 학당에는 경복궁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 지금의 그 서울의 그 중구 쪽 그런 쪽이거든요. 약간 종로 쪽 사부학당이 있었어요. 중앙 중등기관. 그 다음에 지방에는 향교가 이제 교육기관으로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고등교육기관은 성균관입니다. 그런데 성균관에 가려면 그냥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수능을 보듯이 과거가 필요합니다. 그 과거 시험이 바로 소과예요. 여기서 성균관에 가려면 소과에 응시해야 돼. 소과에 급제해야지만 성균관에 갈 수 있어. 급제자들. 그 소과의 시험을 생원진사시라고 해요. 생원시, 진사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생원, 최진사 이런 거는 이 소과에 응시한 사람이야. 그런데 소과에 응시했는데 성균관 안 가도 돼. 그냥 난 허생원, 최진사로도 그냥 충분히 만족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균관 안 가도 돼요. 나는 더 이상 공부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걸로 멈추는 사람도 있고, 그냥 명예직으로. 그냥 우리, 집안에 이렇게 과거급제자가 나왔다. 생원 진사까지만 끝내. 막 나이 들어가지고 생원 진사시 보는 사람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과는 반드시 성균관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은 아니다. 소과를 응시하면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을 주는 거고, 안 가고 허생원 최진사로 멈추고 그냥 더 이상 시험 안 보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시험은, 이런 과거 시험은 종류가 있습니다. 원래는 식년시라고 해가지고 3년마다 이게 원래 정상이거든요. 아니 3년마다 보면은 3년을 기다려야 돼. 재수를 3년을 해야 돼 여러분. 수능은 1년인데 너무 가끔씩 보잖아요. 그래서 왕이 아들을 낳으면 경사 났네. 이럴 때 그냥 한번 과거 시험 한번 봐. 이런 식으로 가끔씩 기분 좋을 때 시험을 보면 나라의 경사가 났을 때 이거는 증광시라고 합니다. 나라의 경사 났을 때. 증광시, 광. 열광한 일이 생겼을 때 본다. 열광, 광 이런 식으로. 식년, 그 10년 정해진 연도마다 3년마다 이렇게 공부하면 어떨까? 자,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성균관에서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대과에 응시할 수가 있어요. 물론 대과도요. 성균관에서 공부 안 해도 응시할 수 있어요. 서원에서 공부한다던가 독학한다던가 갈 수 있습니다. 독학해서. 자, 대과에 응시할 수 있는데 이게 문과죠. 자, 이제 문과 중에 대과를 응시할 수 있는데 그 대과는 어떻게 행해지면 초시, 복시, 전시로 이루어져요.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게 되는데 초시는 이제 처음에 240명 뽑고 복시는 33명 뽑고 전시는 왕 앞에서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누가 장원이고 가불병정 뭐 이렇게 나누는 건데요. 이제 그거에 맞춰서 관직을 주는 거죠. 높은 관직, 낮은 관직 이렇게 관직을 주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냥 외우지 않아도 돼요. 초시, 복시, 전시를 보는데 이제 결국 고급 관리 33명의 고급 관리를 임용하기 위한 시험이다. 대과는. 그래서 소과에서 공부한 다음에 소과를 본 다음에 대과를 볼 수 있는 게 과거 시험이에요. 과거 시험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됐고 교재에 있는 정도만 봐도 충분히 중급은 푸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과는 이렇고 그러면 기술교육 이런 건 다 모두 유교교육이잖아요. 기술교육은 어디서 했느냐? 그런 뭐 언어라던가 의학이라던가 뭐 이런 수학 뭐 이런 것도 기술교육은 어디서 했느냐? 해당 관청에서 실시했다. 바로 인턴 제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의학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해민서에 가가지고 바로 공부를 한다던가 이런 식의 그런 그때 당시에 그런 의학기관에서 했다라는 거. 해당 관청에서 바로 실시했다. 관청에서 공부시키고 거기서 이제 시험도 보게 됐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교재를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그거 하기 전에 과거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때랑 달라지는 게 승과가 없어졌죠. 숭유학벌 사상 때문에 승과가 없어지고 그 대신 무과가 생깁니다. 고려 때는 무과가 없었잖아요. 무인 천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문과, 무과, 잡과. 그래서 기술과는 잡과입니다. 문과, 무과, 잡과. 요거 교재에 있을 거예요. 문과, 무과, 잡과 다 있습니다. 129페이지에. 자, 그리고 이 문관 같은 경우에는 생원진사과, 속과, 그 다음에 대과를 가고, 속과의 생진과는 생원과 진사과를 얘기한다. 그 다음에 무과는 무과, 여기 다 써있네요. 기술과는 잡과, 의업과, 율과, 의과, 음양과, 음양오행 이런 거, 의과는 의학, 율학은 이제 그런 율학, 산학, 법률, 역과는 그런 다른 나라 언어, 중국 언어, 이런 것들을 기술직으로 배우는 것이죠. 자, 그렇게 129페이지 설명이 거의 다 됐는데 봉수제도 그 부분만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거는 이 중간에 군사제도와 교통통신제도
5위 설명 다 했고 봉수제만 추가로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교통통신제도. 이건 뭐냐면 교통통신제도. 교통통신은 지금 막 핸드폰이라던가 통신, 교통은 막 자동차 이런 건데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봉수제로, 비상망.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이 나는 걸 파발로 막 말로 빨리 뛰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게 봉우리와 봉우리를 잇는 곳에 낮에는 연기로, 색깔 있는 연기로, 밤에는 횃불로 이거를 알리는 거예요. 전쟁이 났다, 쳐들어왔다, 무슨 일이 있다, 왕이 죽었다, 뭐 이런 것들을 봉수로 알려주는 겁니다. 비상통신. 그게 봉수제예요. 역참은 물자수송과 통신으로 이렇게 역원이 있었다라는 거. 역참제도가 있었는데 역은 말을 빌려줬어. 마패를 보여주면 말을 빌려주는 거. 뭐 원은 숙박업소 이런 식의 역참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점점 중앙집권체제를 고려 때보다 강화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요. 설명은 다 한 것 같고. 자, 130페이지. 자, 130페이지에 1번하고 3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세로 넘어가서 다시 1번부터 시작이 됐죠? 자, 1번. 아, 너무 크다. 1번. 자, 태종의 정책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태종 이방원이죠. 이제 태종 이방원 때 신문고를 설치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행해지지 않았고, 어쨌든 호패법 나오죠. 호패법 이방원인 거 알겠죠, 태종. 그 다음에 가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옳은 거. 경복궁 중건을 위해 당백전, 아주 옛날 건데, 당백전 아주 옛날에 일어난 흥선대원군이죠. 당백전. 그 다음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육조직계제를 시행했다. 2번이 맞겠죠. 3번 박람회 폐단 시행하기 위해서 대동법을 실시했다. 대동법 광해군. 네. 자, 4번 줄어든 재정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결작. 요거는 영정법에 의해서 부족한 거 결작. 이거 적어요. 영조 때. 5. 삼성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 삼성이정청을 설치했다. 이것도 되게 나중에 세도정치 시기인데 철종 때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틀리고 정답은 2번. 3번 누구의 정책이냐? 경연을 활성화했다. 홍문관을 만들었다. 사림을 등용했다. 사림은 성종 때부터 등용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국조의뢰의 악학개범. 그리고 경국대전이 나왔으면 훨씬 더 친절한 복이었을 텐데 어쨌든 성종입니다. 성종이라고 써놓으시고 균역법 영조. 현량과 이거 조광조가 실시한 건데 중종 때 조광조. 경국대전 완성 3번. 아, 3번이 여기 있어서 그걸 안 썼구나. 3번. 가의 정제 성종의 정제 경국대전 정답은 3번이고 4. 훈민정음 창제 세종 때. 초계문신제. 요거는 그 정조 때 그런 관리들, 우수한 관리들을 뽑기 위해서 만든 거죠. 초계문신제 정조.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다음 장의 문제를 풀어볼게요. 132페이지. 자, 봅시다. 자, 가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조선시대 향촌자치기구 수령보좌 향리감찰 유향소죠. 아까 필기했었죠. 향사당 향청이라는 별칭이 있었다. 정답은 유향소. 상평창은 물가조절기관이고요. 그리고 성균관은 최고교육기관, 도병마사는 고려시대의 그런 국방문제 논의기구고, 전민병정도감은 신돈을 등용해서 국민항때 했던 거죠. 그 권문세족의 불법적인 토지를 뺏는. 자, 넘어가고 옆에 8번. 자, 조선시대 관리선발제도, 과거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법적으로는 양인이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힘들었지만 응시하는 경우도 덜어 있었어요. 응시하려면 근데 약간 양반의 족보를 사가지고 응시한다던가, 이제 과거 시험에 이제 그 뭐랄까,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봐. 어쨌든 법적으로는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산품가가 시행되었다. 아우, 독서산품가 되게 좋아해. 중국의 원성왕. 아니죠? 이거 통일신라 때예요. 그 다음에 중종 때 현량가 실시되었다. 요거도 잠깐만요. 옳지 않은 거. 중종 때 현량가는요, 나중에 실시합니다. 현량가는요, 추천을 위한 천거. 맞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아요. 아직 안 배웠지만 현량가는 천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수한 사람을 천거하는 그런 과를 만들었어요. 중종 때. 맞고 3번 묵과 있었다. 맞고 잡과를 통해 기술가. 맞고 식령시는 3년마다. 맞고 1번이 틀린 거. 정답은 1번이에요. 시기가 틀리니까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나머지 문제도 다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선 중기로 넘어와서 사림들
사화, 그리고 붕당 정치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붕당 부분도 은근히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알기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